여름 장마가 길게 내려앉았다. 수학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은 짙은 소나무 냄새로 포화되어 있었고 송림암의 처마 끝에서는 물이 실처럼 흘러내렸다. 새벽 목탁을 마친 수명. 스님은 뜨거운 차를 손에 쥔 채 마루 끝에 앉아 비의 소리를 들었다. 비는 사람의 마음을 얇게 만드는 법이라 스님은 그 얇음 속에서 오래된 생각들의 숨을 들었다 내쉬곤 했다. 오전이 깊어질수록 빛바른 성가시게 굵어졌다. 산자락을 훑는 바람의 결이 바뀌고 골짜기 아래에서 낮고 끊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폭우에 눌린 대나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어딘가 살아 있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젖은 목청의 신호였다. 스님은 장죽을 짚고 팻마루에서 내려왔다. 계곡으로 떨어지는 좁은 길터까지 다가가자 물빛이 낯설게 흰 거품을 밀어 올렸다. 그때였다. 물살 사이로 흰 형체가 번쩍 지나갔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에 다시 모습을 감추더니 너무 분명한 무언가가 들렸다. 짧고 낮은 울음, 그리고 그 뒤를 따라붙는 훨씬 얇은 소리 두 줄. 강아지? 말이 귀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전에 스님은 장죽을 앞으로 던지듯 내밀었다. 물가로 내려앉아 발목까지 젖자 차가움이 다리를 움켜쥐었다. 흰 형체가 다시 나타났다. 어미였다. 입가를 다물어가며 두 마리의 새끼를 번갈아 끌어안듯 물고 흐름과 맞서는 쪽으로 몸을 틀었다. 물은 그 몸을 장난감처럼 떠밀었다. 스님은 장죽 끝으로 바위를 겨냥해 몸을 지탱했다. 그리고 소리쳤다. 위편 논둑길에 보이던 사람 그림자들이 돌아보았다. 누군가 보퉁이를 내려놓고 내달렸다. 둘, 셋. 그들은 말없이 스님의 장죽을 잡아당겨 고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긴 가지를 물가로 밀어 넣었다. 물살이 가지를 휘었다 펴며 으스러뜨렸다. 흰어미가 마지막 힘을 모아 가지 쪽으로 몸을 밀었다. 순간 물이 어미와 새끼들을 한꺼번에 삼키듯 솟구쳤다.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한 박자의 공백은 유난히 길었다. 가지 끝에서 흰 털 한 줌이 다시 떠올랐을 때 스님의 손바닥은 이미 젖은 털과 흙, 물의 무게를 붙잡고 있었다. 여기요. 누군가가 외쳤다. 세 사람이 힘을 맞추어 어미를 끌어올리고 그 뒤를 이어 새끼 둘이 바위턱 위로 구르듯 올라왔다. 계곡 위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그 바위턱만큼은 짧은 숨과 뜨거운 천으로 덮였다. 어미는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몸을 둥글게 말아 새끼들을 감쌌다. 물에 젖은 눈동자가 어둠 속 불씨처럼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살았다. 스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젖은 옷을 털며 돌아갔다. 스님은 어미를 들어 올릴 수도 없었고 내려놓을 수도 없었다. 결국 장죽을 겨드랑이에 끼고 새끼들을 품에 안아 한 마리씩 품에 옮겼다. 어미는 힘겹게 따라왔다. 그들의 발자국은 빗속에서 곧 지워졌지만 스님의 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어쩌면 누군가의 천을 다시 배우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당 마루 아래 바람이 덜 드는 곳에 낡은 이불을 깔았다. 스님은 스테인리스 대접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 가져왔다. 새끼들은 머리를 대접 안으로 밀어 넣다가도 주춤했고 어미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스님은 대접을 조금 기울여 한두 모금씩 흘려주었다. 그들의 목이 움직였다. 이어서 미음처럼 묽은 죽을 소량 덜어 대접 옆에 놓았다. 식탁이란 말 대신 숨을 의지하는 자리라는 느낌이 어울렸다. 초롱이.
스님이 중얼거렸다. 어미의 눈이 촉촉해서였다. 촛불 유리 등 안쪽에서 흔들리는 불빛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새끼 하나의 등에 붙은 붉은 잎사귀를 보고는 단풍. 다른 한 마리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풀잎처럼 자꾸 흔들려 바람. 소리가 이름을 데려왔다. 그날 밤 스님은 법당 처마 밑에 작은 초인종 카메라의 배터리를 확인했다. 오래전 도둑고양이가 공양미를 엎던 일이 있어 문간에 달아둔 것이었다. 특별히 볼 일은 없었지만 빗소리를 가르는 낯선 소리가 들리면 화면을 한 번쯤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나 그날은 확인하지 않았다. 눈앞에서 젖은 숨들이 고르게 가라앉는 것을 보는 쪽이 더 급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나무 사이사이로 안개가 솜처럼 걸렸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초롱은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새끼들이 꿈틀거렸고 그때마다 초롱의 귀가 바짝 섰다. 스님은 거리를 두고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다음 날의 일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튿날 스님은 새벽 종을 한 번 덜 쳤다. 짐짓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절의 아침이 흘렀지만 그 리듬 안엔 새로운 박이 하나 더해져 있었다. 물을 드고 대접을 닦고 젖은 이불을 말리고 또 말리고 단풍과 바람은 어제보다 과감하게 주변을 냄새 맡았다. 초롱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으나 스님이 장죽을 벽에 기대어 둘 때마다 눈빛에서 경계가 한 치씩 물러났다. 여긴 조용하지? 스님이 말했다. 말은 질문에 꼴을 했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초롱은 눈을 아주 느리게 깜빡였다. 그 짧은 움직임에 무수한 뜻이 스며 있었다. 살고 싶다는 뜻, 새끼들을 지키고 싶다는 뜻,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빚을 갚고 싶다는 뜻. 점심 무렵 계곡의 물색이 조금 옅어졌다. 산 아래 마을에서 누군가 올라왔다. 젖은 모자를 벗어 턱에 걸친 청년이었다. 텃밭 고추가 다 넘어갔다느니 비가 멎으면 공동 우물 청소를 해야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 몇 마디가 오갔다. 청년은 스님의 옆을 지나며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초롱과 새끼들을 힐끗 보았다. 스님, 강아지요? 비가 데려왔네. 청년은 짧게 웃고는 좋은 복이네요. 라며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그 말이 농담인지 축복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스님은 어쩐지 그 말이 맞는 쪽에 마음을 걸었다. 복이라는 말은 원래 조용히 찾아와 일상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다. 저녁이 되어 등불을 켜자 법당 안의 그림자들이 숨을 맞췄다. 스님은 작은 방석 하나를 더 가져와 초롱 옆에 두었다. 새끼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잠이 들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몰라도 그 밤 초롱의 코에서 아주 작은 코고는 소리가 났다. 스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젖은 대나무 지팡이를 천천히 닦았다. 물의 냄새, 흙의 냄새, 그리고 개의 따뜻한 숨.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다음 며칠은 비와 맑음이 서로를 꺼내다 접는 일의 연속이었다. 이불은 더 이상 축축하지 않았고 대접은 규칙적으로 비워졌다. 스님은 예불과 참선 사이에 짧은 틈을 만들었다. 그 틈은 초롱과 새끼들이 그의 일과에 들어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규칙이란 자리를 내주는 방식으로 잘한다. 초롱은 어느 순간부터 마루 끝에 앉아 계곡 쪽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단풍과 바람이 졸다가 일어나 장난을 걸어도 한쪽 귀만 움직일 뿐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스님은 그 눈길의 끝을 따라가 보려 했으나 비가 갬과 동시에 다시 몰아치는 통에 길이 자꾸 끊겼다.
초롱의 눈빛은 자꾸 누군가를 불렀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즈음에 윤재가 올라왔다. 도시에 사는 조카였다.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와 웃으며 인사를 했다. 민문에 떡과 단감, 휴대용 배터리, 그리고 비닐에 싼 작은 전등을 내놓았다. 스님은 고마움을 짧게 말했다. 윤재는 법당 문턱에서 잠깐 멈추더니 대접을 보았다. 그리고 초인종 카메라에 눈길을 주며 이런 건 어디서 사셨어요? 하고 물었다. 예전에 붙였지. 오래됐어. 화면은 잘 나와요. 필요할 때만 보내. 대화는 거기서 더 이어지지 않았다. 초롱은 윤재의 발끝 냄새를 맡고 한 걸음 물러섰다. 단풍과 바람은 호기심에 꼬리를 흔들다가도 초롱의 움직임에 따라 조심스레 뒤로 물러났다. 윤재는 웃으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괜히 겁을 줄까 봐서라 했다. 그의 눈빛은 어쩐지 빠르게 움직였다. 스님은 별뜻 없이 그 빠름을 눈에 담아두었다. 밤이면 사는 소리를 줄인다. 그러나 장마철 산의 침묵은 빗소리로 채워진 침묵이라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밤도 그랬다. 스님은 마루에 앉아 초롱이 새끼 둘을 품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면 그들의 숨이 마치 작은 등불처럼 반짝였다. 등불은 흔들리지만 꺼지지는 않았다. 새벽 무렵 초롱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스님은 그 작은 움직임에도 눈을 떴다. 초롱은 조용히 마루 끝까지 걸어 나와 고개를 들어 바깥을 보았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다. 골짜기 끝 길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몹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초롱은 한참을 그곳에 시선을 두었다. 단풍과 바람은 잠결에 낑낑거렸고 초롱은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왔다. 아침이 밝았을 때 스님은 장죽을 짚고 계곡 아래로 조금 내려갔다. 물살이 어제보다 얌전해서 바위 얼굴 하나하나가 드러나 있었다. 초롱이 바라보던 그 방향으로 길이 이어졌다. 길게는 어제 누군가 지나간 듯한 젖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비가 지워놓은 경계 사이에서 알아보기 어려웠다. 스님은 그 발자국 위에 잠깐 장죽 끝을 세웠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멀찍이서 초롱이 서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초롱은 단 한 걸음만 가까이 왔다. 그 한 걸음이 묻는 말이 너무 분명했다. 이 길의 끝에 누가 있지요? 그날 낮, 스님은 절의 뒷마당에 작은 비 가림을 하나 더 만들었다. 새끼들이 비를 맞지 않고도 바깥 공기를 맡을 수 있도록 대나무 두어 줄과 비닐을 엮어가니 처마를 달았다. 단풍은 그 그늘 아래서 졸았고 바람은 비닐 끝을 콕콕 찔렀다. 초롱은 그늘과 햇빛의 경계에 앉아 여전히 골짜기 쪽으로 시선을 두었다.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스님은 초인종 카메라에 화면을 한번 켰다. 며칠 동안 기록된 화면들은 대부분 비의 결이었다. 바람이 지나가다 카메라를 툭 치는 순간이 몇 번, 멀리서 산짐승의 눈이 번쩍이는 장면이 한두 번, 스님은 화면을 끄고 다시 켰다. 화면 속의 어둠은 바깥의 어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화면에는 길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한 가닥의 길은 늘 남는다. 그 밤 초롱은 처음으로 마루 앞에서 잠시 울었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리라기보다 숨의 떨림 같았다. 스님은 그 떨림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살짝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문 안에는 질문이 있었다. 초롱이 이 계곡으로 떠밀려온 까닭,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의 발. 질문은 소리 없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새벽 어스름에 스님은 장죽을 들었다. 오늘은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가 보자고 생각했다. 길의 끝을 확인하고 오자 확인하는 데까지. 그 생각이 마치 하루의 의식처럼 또렷해졌다. 스님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 초롱이 일어나 스님을 바라봤다. 눈빛은 말 같았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스님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단풍과 바람은 아직 꿈의 따뜻한 물속에 있었다. 초롱은 그들을 한번 돌아보고 스님의 발 뒤꿈치를 조심스레 따라 나섰다. 두 그림자가 물길을 머금은 돌길 위로 길게 늘어졌다. 누군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 없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장마는 조금씩 약해졌지만 산의 숨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아침마다 스님은 물을 드고 대접을 닦았다. 초롱은 새끼들 곁에서 한 박자 늦게 눈을 떴다. 단풍은 먼저 일어나 비닐 처마 밑에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꼬리를 2번 흔들고 마루로 들어왔다. 바람은 늘 마지막이었다. 뒤늦게 깨어난 눈에는 언제나 놀람이 조금 섞여 있었다. 그날도 스님은 스테인리스 대접을 2개 놓았다. 한쪽엔 미음에 가까운 죽, 다른 쪽엔 물을 조금 미지근하게 데워 담았다. 새끼들은 대접 앞으로 다가와 천천히 냄새를 맡았다. 초롱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리를 유지했다. 먹는 일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작게 모으는 일이기도 했다. 점심 무렵 마을에서 아주머니가 하나 올라왔다. 비닐봉지에서 고구마 몇 개와 말린 멸치를 꺼내 놓았다. 강아지들 먹이세요. 말끝이 산바람에 묻혀 작아졌다. 스님은 감사 인사를 하고 멸치를 물에 불려 국물만 살짝 섞었다. 입안에서 바로 풀릴 만큼 연했다. 초롱은 대접의 가장자리를 한번 혀로 핥더니 고개를 돌렸다. 단풍과 바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손가락만 한 멸치 하나를 사이좋게 옮겨갔다. 그날 저녁 윤재가 다시 나타났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법당 뒷지붕의 낡은 너덜거림을 점검했다. 여기 못이 다 녹았네요. 비 맞으면 공구 좀 가져올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웃음은 예의였고 눈동자 안쪽의 빠른 흔들림은 솔직함이었다. 2가지가 동시에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 마루 가장자리에서 초롱이 조용히 일어섰다. 윤재의 발걸음이 가까워지자 초롱은 방걸음 뒤로 물러났다. 단풍과 바람이 호기심에 코를 벌름거렸지만 초롱의 어깨가 단단해지는 걸 보고 다시 멈췄다. 스님은 그 움직임을 따라 눈을 옮겼다. 말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눈으로는 작은 사건 하나가 지나갔다. 아직은 거리. 그 말이 스님의 속으로 흘렀다. 윤재는 집에 들렀다가 다시 올라오겠다며 내려갔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아내 대운과 함께 나타났다. 대운은 얇은 우비를 입고 허리춤에 작은 비닐 파우치를 매달고 있었다. 그 안에는 물수건과 개 사료용으로 보이는 작은 캔들이 있었다. 시장에서 팔길래 한번 사봤어요. 대운은 부드럽게 말했다. 초롱은 대운의 냄새를 먼 데서 맡았다. 싱그럽고 약한 화장품 향, 손끝에 남은 비누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묻어온 달큰한 기운. 스님은 손사래를 치지도 적극적으로 받지도 않았다. 대신 대접 하나를 내어놓고 캔 사료를 조금 떼어 섞어 보았다. 젖은 냄새가 조금 진했지만 나쁘진 않았다. 단풍이 제일 먼저 다가갔다. 코끝이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혔다.
바람은 단풍을 밀치듯 앞으로 나오더니 이번엔 아예 한쪽으로 돌아섰다. 초롱은 그 장면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 개가 대답하는 방식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적은 방식이 어떤 말보다 확실할 때가 있다. 스님은 조용히 대접을 치우고 평소처럼 미음을 조금 더 풀었다. 단풍과 바람은 그쪽으로 스스럼 없이 갔다. 대우는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었다. 곧바로 지웠지만 그 사이에 작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아, 얘들이 입맛이 까다롭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윤재는 그 웃음을 거들며 초인종 카메라를 흘낏 보았다. 이거 아직 잘 돌아가요? 스님은 가끔 하고만 답했다. 그날 밤은 오래 어두웠다. 장마가 끝날 듯 말 듯 망설이는 밤, 산은 쉬지 않고 물길을 내쉬었다. 스님은 마루에서 방석을 반 접어 앉았고 초롱은 새끼들 사이에 몸을 넣었다. 한밤중 바람이 잠결에 낑낑거리자 초롱이 일어나 대접 쪽으로 다가갔다. 냄새를 맡더니 곧장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문간 쪽 카메라가 바라보는 어둠을 향해 잠시 멈춰 섰다. 스님은 그 멈춤의 길이를 마음속으로 센 다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화면을 켰다. 화면은 익숙한 검은색이었다. 몇 초 뒤 전면의 길이 서서히 나타났다. 과거의 밤들이 돌아오듯 기록들이 이어졌다.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렌즈가 살짝 흔들렸다. 한참을 넘겨보던 스님은 특정한 시간대에서 손가락을 멈추었다. 화면의 귀퉁이 문지방 가까이, 손이 하나 닿았다.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는 그림자였고 손등에 얇은 빛이 잠깐 맺혔다. 작은 병이 입구를 드러냈다가 사라졌다. 그 다음 동작은 짧았다.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손이 곧장 물러난다. 스님은 영상을 몇 번이고 재생했다. 매번 조금씩 멈추어 손의 각도와 속도를 읽으려 했다. 손가락은 길고 손목은 가늘었다. 손등의 피부가 하얗게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다. 반지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손목 가까이에 아주 얇은 끈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영상은 어둠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어둠의 이유까지 밝히지는 못한다. 다음 날 스님은 대접을 2개 더 내놓았다. 한 대접에는 평소대로 죽을 담고 다른 대접에는 작은 캔에서 한 숟가락만 떼어 섞었다. 초롱은 냄새를 2번 맡고 죽으로 갔다. 단풍과 바람도 따라갔다. 먹는 속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스님은 그저 그들의 혀가 움직이는 리듬을 들었다. 그 리듬이 깨지지 않길 바라며 점심에 윤재와 대운이 다시 올라왔다. 윤재는 불어터진 마루틈을 손톱으로 뜯어내고 몸 몇 개를 갈았다. 대운은 작은 수건으로 대접을 닦았다. 스님, 이참에 마당에 지붕 하나 더 만들까요? 비가 오면 물이 너무 튀어요. 대운의 제안은 살갑고 합리적이었고 약간 성급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대답 대신 대나무 가지를 정리했다. 말이 아닌 것들이 서로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날 저녁 초롱이 갑자기 대접을 외면했다. 향이 달라졌다. 스님은 대접을 들어 가까이 냄새를 맡았다. 아주 미세하게 달큰했다.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미세했다.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접을 씻어 새로 죽을 풀었다. 초롱은 곧장 다가왔다. 단풍과 바람도 함께였다. 3마리의 혀가 바닥을 닿았다 떼는 소리가 방울처럼 이어졌다. 밤이 깊자 스님은 다시 화면을 켰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일찍 시간대를 잡았다.
화면 속에서는 비가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이 젖어 있었다. 길은 조용했고 절벽 쪽의 작은 풀잎들이 바람을 약간씩 먹었다. 그리고 문지방 근처의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손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병이 명확했다. 작은 유리병. 입구가 짧고 몸통이 둥글며 라벨이 없는 투명한 병. 손이 대접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순간 화면이 미세하게 날숨을 쉬듯 흔들렸다. 스님은 화면을 멈추어 병의 각도를 재보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움직임 끝에서 스님은 자신의 손바닥을 보았다. 오래된 주름 사이로 물기가 조금 들었다. 그 물기는 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 스님은 장죽을 들고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계단 옆에 적당히 낮은 덤불 아래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흙이 묻어 있었고 입구 근처에는 끈적한 잔여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스님은 병을 들어 옷자락으로 감싸쥐고 방 안에 작은 서랍에 넣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먼저 자신이 봐야 하는 일이었다. 오전엔 마을 어른이 올라와 우물 얘기를 했다. 비가 그치면 우물 청소를 해야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초롱은 어른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니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문으로 나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걔는 사람보다 더 잘 안다. 점심때 윤재와 대우는 도시에서 사온 과일을 내놓았다. 스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런 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대운의 말투는 염려를 담았지만 그 염려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요령 부득함이 조금 있었다. 윤재는 별말 없이 과일을 깎았다. 칼끝이 사과 껍질을 길게 벗겨내는 동안 그의 눈은 한 번도 마루 바깥을 보지 않았다. 스님, 저희가 자주 올라올게요. 윤재가 말했다. 전일도 도울 겸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하시고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마치 생각이 떠오른 듯 말을 이었다. 스님, 예전에 쓰시던 서류들 정리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은행 통지나 뭐 그런 것들. 스님은 칼 아래에서 흘러나온 사과 조각을 접시에 옮겼다. 사과의 단 냄새가 방 안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정리 중이지? 더는 덧붙이지 않았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대우는 그 순간 아주 가느다랗게 숨을 들이쉬었다. 작은 소리였지만 스님은 들었다. 산은 작은 소리를 더 또렷하게 만든다. 저녁 무렵 단풍과 바람이 잠시 장난을 치다가 대접 앞으로 갔다. 초롱은 먼저 냄새를 맡고 고개를 저었다. 단풍과 바람도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스님은 대접을 들고 냄새를 맡았다. 지난번보다 향이 분명했다. 달콤하고 얇고 혀끝을 잠깐 마비시키는 계열의 냄새. 스님은 대접을 씻어 다른 자리로 옮겼다. 불빛이 좁아지는 지점, 카메라가 어둠과 빛의 경계를 보관하는 바로 그곳. 밤, 스님은 화면을 세 번째로 길게 돌려보았다. 문지방 너머에서 손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 박자 더 길었다. 손이 대접 위에서 멈추는 동안 손목의 끈이 아주 잠깐 빛을 먹었다. 얇고 투명한 고무줄 같은 끈, 거기에 작은 구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색은 분간하기 어려웠다. 화면은 색의 정직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다만 형태를 남겼다. 스님은 그 순간 갑자기 낮에 본 대운의 손목을 떠올렸다. 얇은 끈, 작은 구슬이 둘, 색은 옅은 초록과 반투명한 백색.
그것으로 무엇을 단정할 수는 없었다. 손목 장식은 흔하다. 누가 갖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스느님은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손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 대접 가장자리의 물결만 보았다. 물결이 일고 가라앉는 시간. 그 시간에 마음이 묶였다. 판단은 뒤로 미루고 기록을 앞으로 당겼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먹이를 준비하는 순서를 바꿨다. 먼저 죽을 만들어 마루 한쪽에 두고 바깥쪽엔 아무것도 담지 않은 빈 대접을 놓았다. 초롱은 빈 대접을 한 번 냄새 맡고 안쪽으로 갔다. 단풍과 바람도 그대로 따라갔다. 스님은 빈 대접의 위치를 아주 조금 바깥으로 밀었다. 카메라의 시선 속으로. 점심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해가 구름 사이에서 한 번 나왔다 들어가고 바람이 긴 숨을 대쉬듯 골짜기를 스쳤다. 해질녘이 되어 윤재와 대운이 마지막으로 올라왔다. 내일부터는 비가 멎는다더라고요. 윤재가 말했다. 대운은 작은 비닐봉지에서 간식 몇 개를 꺼냈다. 얘네도 이젠 좀 나아 보이네요. 그녀의 웃음은 가볍고 말끝은 공손했다. 초롱은 그 웃음이 허공에 남기는 잔향을 멀리서 바라봤다. 저녁을 마치고 두 사람이 내려간 뒤 스님은 잠시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때 골짜기 아래쪽에서 바람이 한 번 길게 올라왔다. 비가 아예 그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바람은 다른 계절의 냄새를 섞어왔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빈 대접을 들여다보았다. 표면에 아주 얇은 막이 고여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리자 막이 깨지며 거의 냄새 없는 공기가 올라왔다. 스님은 그 순간 갑자기 오래전에 어느 밤을 떠올렸다. 공양미를 뒤엎던 고양이. 그때도 화면은 어둠을 기록했고 스님은 어둠의 모양을 오래 보았다. 결론은 느리게 왔고 느리게 사라졌다. 밤이 되자 화면은 다시 어둠을 열었다. 이번에는 손이 더 빨랐다. 그리고 더 조심스러웠다. 대접에 닿기 전 손이 잠깐 멈추더니 방향을 틀어 마루 끝을 흩었다. 카메라의 시선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을 아는 사람의 움직임처럼 보였다. 스님은 그 생각을 바로 지웠다. 추측은 쉽게 잘한다. 대신 손이 떠난 뒤 남는 것들을 보았다. 바닥에 작은 얼룩, 대접의 가장자리에서 길게 흐른 두 줄. 화면은 그것들을 조금 어색하게 빛냈다. 스님은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낮에 주워 넣었던 그 병. 입구에 잔여물을 다시 냄새 맡았다. 첫 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주 깊이 코를 대면 혀끝이 저릿했다. 스님은 병을 다시 덮고 서랍을 잠갔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기도를 하려 했다. 그러나 기도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해야 하는 말. 내일도 모레도 미룰 수 없는 말. 새벽녘. 초롱이 마루 끝에서 낮게 짖었다. 단풍과 바람이 놀라 눈을 떴다. 초롱은 두 새끼의 머리를 혀로 한 번씩 핥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스님이 문을 열자 안개가 발목을 스쳤다. 초롱은 방얼음 나가더니 길의 시작점에 코를 갖다 댔다. 그리고 스님을 돌아봤다. 무엇인가가 여길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 낮 윤재가 혼자 올라왔다. 대우는 장을 보러 갔다고 했다. 윤재는 대문짝에 낡은 경첩을 기름칠하며 내내 장난스레 말을 걸었다. 스님, 사실 이번에 집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그는 말을 돌렸다. 아버지 수술비가 갑자기 더 필요해졌어요.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제가 더 벌어야 하는데
회사는 요즘 일이 줄고 그의 어깨가 한 번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 스님은 듣고만 있었다.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것은 그 모든 말 뒤에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스님, 그래서 절일도 제가 더 자주 도울게요. 서류 같은 것도요. 제가 정리를 좀... 윤재는 말끝을 묶었다. 정리라는 단어가 너무 넓었다. 넓은 단어는 때로 사람을 가린다. 스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얇아지고 햇빛이 바늘처럼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도우려거든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하자.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곧 평평해졌다. 그는 기름 묻은 손을 수건에 닦고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나갔다. 초롱이 그 움직임을 따라 한 번 고개를 들었다. 단풍과 바람은 낮잠으로 돌아갔다. 집이라는 건 누가 들고 나가도 모양이 남는 곳이다. 해가 기울 무렵 대운이 과일과 빵을 들고 다시 올라왔다. 오늘은 날이 덜 습하네요. 그녀는 밝게 말했다. 스님은 짧게 웃어 보였다. 대운은 마루에 앉아 초롱을 바라봤다. 얘는 눈이 참 사람 같아요. 그 말은 맞았다. 그러나 사람 같다는 말이 꼭 칭찬인 것만은 아니다. 초롱은 사람을 오래 보았다. 오래 보면 닮아간다. 두 사람이 내려가고 난 뒤 산은 잠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 잠깐은 늘 길었다. 스님은 빈 대접을 치우고 마루를 쓸었다. 나무의 결 사이에 낀 작은 조각들이 빗자루 끝에서 이동했다. 어둠이 마루 끝에 앉자 스님은 서랍에서 병을 꺼내왔다. 그리고 방 등불을 아주 낮게 줄였다. 손으로 병을 감싸진 채 그는 한번 깊게 숨을 쉬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스님은 문 밖으로 나가 마당 한가운데 멈췄다. 초롱이 뒤를 따라 서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초롱이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스님은 그 작은 흔들림에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루로 돌아와 앉았다. 등 뒤로 산의 어둠이 천천히 내려왔다. 손에는 아직 병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병이 아니라 말이 먼저였다. 문턱을 넘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윤재였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그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스님은 고개를 들었다. 등불은 낮았고 그림자는 길었다. 초롱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 옆에 앉았다. 단풍과 바람은 눈을 떠 스님의 발등 쪽으로 몸을 붙였다. 윤재야. 스님은 낮고 고른 목소리로 불렀다. 오늘 저녁 마루에서 우리 둘이 얘기하자. 윤재는 마루 끝에 앉았다. 등불은 낮았고 계곡에 숨이 들어오다 나가듯 방 안의 공기도 얕게 흔들렸다. 초롱이 스님 옆에 앉아 윤재를 바라봤다. 단풍과 바람은 스님의 발등에 턱을 올린 채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다. 윤재야.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다. 내가 밤마다 본 걸 너와 같이 보자. 스님은 초인종 카메라의 화면을 켰다. 검은 화면에 골짜기 길이 떠올랐다가 문지방 가까이에 멈춘 손이 나타났다. 유리병의 둥근 옆구리가 잠깐 빛을 먹었다. 대접 위로 기울어지는 각도, 대접 가장자리에서 번지는 얇은 물결. 화면이 정지되자 방 안의 어둠이 더 또렷해졌다. 스님, 저는... 윤재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손등의 핏줄이 살짝 부풀었다. 저는 아니에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화면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지. 그는 서랍에서 낮에 주워 넣었던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다만 이런 병을 마당에서 주었다. 윤재의 눈이 한 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빠르고도 조용했다. 스님은 병을 다시 감싸쥐고 말을 이었다. 너도 알다시피 난 추측으로 사람을 묻고 싶지 않다. 그래서 기다렸지. 얘들이 먼저 알려줬다. 먹지 않는다는 걸로. 초롱이 그 말을 들은 듯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윤재는 초롱을 보았다가 시선을 내렸다. 스님, 대운이가 끝내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다. 잠깐 흔들렸어요. 잠깐만 얌전해지게 하자고. 독한 건 아니래요. 조금만 졸리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스님 혼자 계시니까 정리할 게 많으시니 우리가 도와드리자고. 말은 점점 작아졌다. 고백은 언제나 말보다 짧다. 그 짧은 것 안에 오래 미루어 둔 것들이 다 들어있다. 스님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네가 힘든 걸 안다. 너희 집 사정도 들었다. 하지만 사정이 죄를 덮지는 못한다.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놓았다. 죄송합니다, 스님. 정말로요. 다시는. 스님은 손에 든 병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았다. 단지 오래된 물가처럼 고요했다.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 건지 우리 각자 정해야 해서 불렀다. 잠시 비지 않은 침묵이 방 안에 퍼졌다. 초롱이 그 침묵의 표면을 살짝 건드리듯 숨을 내쉬었다. 내일 읍내에 내려가 법무색에 문서를 맡길 생각이다. 스님이 말했다. 유언장에 한 가지를 덧붙이려 한다. 내가 먼저 떠나면 절의 살림과 이 작은 생명들의 앞날을 누구에게 맡길지 조건이 있다. 윤재는 몸을 조금 앞으로 당겼다. 조건, 이요, 초롱, 단풍, 바람을 끝까지 돌보는 일. 그게 가장 먼저다. 먹이는 돈보다 시간이 든다. 하루 2번 대접을 씻고 계절 따라 잠자리 바꾸고 병이 들면 읍내 수의원에 보이고 이 절 마당과 지붕, 길을 매달 1번씩 손보는 일. 겨울엔 뗄나무, 여름엔 배수로. 스님은 말을 멈추고 윤재를 보았다. 네가 그걸 하겠다면 나는 내 몫을 너에게 맡길 거다. 그러나 중간에 멈추면 전부 회수하겠다. 절의 재산은 법인으로 돌리고 얘들은 보호소와 연계의 새 보금자리를 찾게 할 것이다. 문서로 남긴다. 윤재는 고개를 떨궜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대은이하고도 얘기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받겠다. 다만 신뢰는 시간이 쌓는 것이다. 내일 당장 시작하자. 오늘 밤은 여기에 자고 새벽에 함께 물길을 트고 마루 틈을 다시 고치자. 그날 밤 스님은 등불을 조금 더 낮췄다. 윤재는 마루 끝에서 조용히 누웠고 초롱은 스님 옆에서 눈을 감았다. 단풍과 바람은 꿈속에서 짧게 발을 움직였다. 어둠은 더 이상 의심의 모양이 아니었다. 이를 앞둔 밤의 모양이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길을 덮기 전에 셋은 움직였다. 스님이 장죽으로 흙을 긁어 배수로를 살피면 윤재가 삽으로 막힌 곳을 열었다. 물길이 새로 숨을 쉬었다. 초롱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멀지 않게 그러나 너무 가깝지도 않게. 아침이 지나고 읍내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 비닐에 쌓인 서류철이 탁자 위에 놓였고 법무사는 말수가 적었다. 스님은 담담히 조건을 말했고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항을 정리했다. 보호 의무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 자리 잡았다. 스님은 끝에 도장을 찍었다.
종이가 가볍게 떨렸다. 오래된 결의가 종이로 옮겨지는 느낌이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물방울이 다시 맺혔다. 윤재는 창 밖을 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혹시 대운이는? 오늘 저녁에 오라 하여라. 스님은 바깥을 보며 말했다. 둘이 함께 듣고 함께 약속해야 한다. 약속은 둘이서도 셋이서도 지킬 수 있지만 둘이서 저버릴 수도 있다. 저녁 무렵 대운이 올라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의 끈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 초롱은 그녀를 멀리서 보았다. 대운은 마루 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스님은 유리병을 보여주지도 영상을 틀지도 않았다. 대신 말을 꺼냈다. 여기엔 3마리와 한 사람이 산다. 네가 오늘부터 들어오려면 먼저 3마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롱을 바라보는 눈빛에 물기가 올랐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다. 무서웠어요. 우리 형편이 자꾸 기울어지니까 제가 멍청했어요. 초롱은 대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떨구었다가 들었다. 스님은 그 움직임을 눈으로만 따라갔다. 사람은 실수한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은 작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 대접을 씻는 일, 길을 쓸고 새끼들의 등을 말리는 일, 그게 기도다. 그날 밤 대우는 마루를 조용히 쓸었다. 빗자루 끝이 나무결을 쓰다듬을 때마다 초롱의 귀가 아주 조금씩 내려갔다. 단풍과 바람은 그녀의 발걸음을 피해 반원으로 돌았다가 다시 스님의 발등으로 돌아왔다. 며칠은 그렇게 흘렀다.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순서, 같은 말수. 루틴은 믿음을 위해 존재한다. 장마가 끝나자 산의 색이 달라졌다. 바위는 더 밝았고 소나무는 더 짙었다. 단풍과 바람은 낮은 풀숲을 툭툭 건드리며 뛰었다. 초롱은 그들을 따라 멀리 나가지 않고 골짜기 입구쯤에서 멈추어 서서 돌아보곤 했다. 돌아보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대운의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어느 날 바람이 발을 헛디뎌 작은 웅덩이에 빠졌다. 대운이 냉큼 달려가 2 손으로 바람을 건져 올렸다. 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마루에 올라와 수건으로 바람의 가슴과 배를 먼저 닦았다. 서툴렀지만 급하지 않았다. 초롱이 그 모습을 한참 보았다. 그리고 가까이 와 바람의 등을 혀로 천천히 핥았다. 그때 초롱의 꼬리가 아주 천천히 한 번 흔들렸다. 대운의 어깨에서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숨이 그 한 번의 흔들림에 맞추어 잠시 고르게 바뀌었다. 저녁, 스님은 초인종 카메라의 기록을 지웠다. 그동안 쌓인 밤의 어둠과 손의 흔적들. 지운다는 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기는 일이다. 스님은 알고 있었다. 기억은 버려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모양으로 접힌다. 가을이 왔다. 산길의 냄새가 변했다. 단풍은 이름처럼 빨갛게 물든 이파래서 종종 걸음을 쳤고 바람은 작은 솔방울을 입에 물고 마당을 크게 돌았다. 초롱은 낮잠을 길게 잤다. 스님은 지붕의 낡은 부위를 바꾸며 윤재에게 못질을 맡겼다. 못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단풍이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하루는 산 아래 장터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길 잃은 강아지 하나가 노점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대운이 조용히 손짓으로 강아지를 부르고 고개를 숙여 손등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한참 냄새를 맡더니 가까이 왔다. 그녀는 강아지를 안아
시장 끝 골목까지 데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대운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초롱이 그날 밤 대운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누웠다. 겨울 문턱 눈이 첫 번 내린 날이었다. 마당에 숨이 하얗게 올라왔다. 스님은 난로 옆에 앉아 장죽을 닦았다. 손끝이 식으면 마음의 결심이 희미해지는 법이라 그는 작은 일을 놓지 않으려 했다. 윤재는 장작을 쪼개며 겨울을 준비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면서도 넘어진 장작을 한 번 더 세웠다. 넘어뜨리고 다시 세우는 일은 겨울마다 반복된다. 그날 저녁 스님은 윤재와 대운을 마주보게 앉혔다. 초롱은 둘 사이에 누웠다. 오늘은 확인하려고 부른다. 스님의 목소리는 여름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 나는 내가 떠난 뒤의 일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가 봤고 얘들도 봤다. 그는 서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봉투에 넣어 봉에 둔 유언장 수정본이었다. 이건 내일 법무세계에 다시 맡기고 올 것이다. 내용은 같다. 다만 한 줄을 더했다. 윤재가 고개를 들었다. 무세운 줄인가요? 돌봄을 멈추지 않을 것, 멈추면 맡긴 것을 회수한다. 멈추지 않으면 나는 안심한다. 스님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문서가 너희를 묶어주길 바라진 않는다. 문서 말고 얘들이 너희를 묶어주면 좋겠다. 그 말 뒤에 방가는 아주 오래 고요했다. 난로의 불이 가끔 작게 탁 소리를 냈다. 초롱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보았다. 그리고 윤재 쪽으로 한 번, 대운 쪽으로 한 번, 더 천천히 눈을 돌렸다. 그 눈길은 허락이었다. 아니, 부탁에 더 가까운 문이었다. 계속해 달라는 문이 겨울이 깊어지자 스님의 기침이 잦아졌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갔다. 윤재는 아침마다 약탕기를 불 위에 올려두고 대우는 대접을 씻고 마당의 얼음을 깨웠다. 단풍은 난로 옆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를 차지했고 바람은 매번 그 자리에 눕는 법을 늦게 배웠다. 초롱은 스님 옆에서 밤을 길게 지켰다. 스님이 뒤척이면 초롱도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머리를 내려놓았다. 어느 새벽 눈이 그치고 달이 늦게 떴다. 스님은 이불을 반쯤 걷어 올리고 앉아 창가를 보았다. 세상이 하얗게 소리를 감추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 비가 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갔다. 말은 초롱에게 향해 있었다. 초롱은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그 움직임은 오래된 다짐 같았다. 봄이 왔다. 산의 물소리가 다시 길을 찾았다. 윤재는 지붕처마를 갈았고 대우는 새로 들인 대접에 이름을 붙였다. 초롱겉, 단풍겉, 바람겉. 이름은 문장보다 오래 간다. 초롱은 더 이상 마루 끝에서 길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길은 마당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길의 끝은 누군가의 손끝, 빗자루 끝, 대접 끝에서 매일 새로 시작되었다. 어느 오후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앉아 햇살을 받았다. 바람은 멀리서부터 와 그의 소매를 스치고 갔다. 윤재가 장작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스님, 오늘 산 아래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절이 요즘 더 밝아졌다고. 마당이 환해 보인다고. 스님은 웃었다. 그럴 리가. 그러면서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겨울보다 넓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환해진 건 마당이 아니라 사람들일지도 모르지. 해가 기울 때 초롱이 천천히 일어나 스님 발치에 머리를 얹었다.
단풍과 바람이 양쪽에서 몸을 붙였다. 윤재와 대우는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말없이 배운 의식처럼 잠깐의 침묵을 서로 나눴다. 그 침묵은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다. 채워져 있었다. 자신이 맡은 자리의 무게로. 밤, 스님은 초인종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 켰다. 화면에는 어둠과 마루의 경계,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그림자가 보였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될 때가 있다. 그는 화면을 끄고 등불도 같이 내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스님이 말했다. 초롱이 조용히 한 번 짖었다. 단풍과 바람이 그 소리에 답하듯 땀 몸을 웅크렸다. 윤재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잠그고 대우는 대접을 마지막으로 닦아 제자리에 두었다. 바람은 난로 앞에서 자리를 찾았고 단풍은 그 옆에 몸을 말았다. 스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오래 걸렸지만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 산은 아주 깊게 잠들었다. 아무도 몰래 오지 않았고 아무도 몰래 떠나지 않았다. 마당엔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의 자국이 생길 자리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발을 얹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뒤를 따라올 것이다. 어떤 이름들은 잊히겠지만 어떤 숨은 남는다. 숨은 서로를 살린다. 여기서는 늘 그랬다. 마지막 한 줄의 약속, 돌봄을 멈추지 않을 것. 그 문장은 종이에 적혀 있지만 사실은 손에 적혀 있었다. 빗자루를 쥐는 손, 대접을 씻는 손, 젖은 털을 말리는 손. 그 손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 절은 집이었고 집은 약속이었다. 그리고 약속은 세 마리의 눈빛에서 매일 새로 태어났다.